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제 자신이 자꾸 움츠러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자꾸 2년 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떠오르곤 해요.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과 전문가가 다 잘 수습해줬지만 제 마음속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에 정신과까지 오래 다니며 치료받았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제가 본 나쁜 사람들은 다들 말년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도 최대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귀신의 집처럼 무서워하는 집은 바로 시모와 시부가 살던 집이에요. 저희 예전 시댁이었죠.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 이후로 어쨌든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긴 했어요.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지 매매도 안 되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네요. 저도 그 후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진짜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몇십 년간 해오던 의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한 강박이 생길 정도로 돈에 집착하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 집안이 점차 기울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거든요. 그때 돈의 위력을 실감했죠.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달아난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신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갖고 결혼도 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었네요. 그중 불행히도 부정적인 분노와 슬픔이 훨씬 많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밭을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나으니 열심히 살아야 했죠. 현재 상황은 저와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도 저는 제 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소처럼 일해서 번 돈들도 이 사람들을 위해 다 쓰고 죽을 거고요. 동대문 옷장사 시다바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그만 회사 사장이자 동시에 건물주가 되기까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저처럼 팔자 센 여자도 드물 거예요. 40대 아줌마의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전 시골 출신인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집에 소가 많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소농장을 아빠가 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농장 주인이었던 아빠가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중절모부터 빼꾸드까지 새하얗게 양복을 빼입고 집 앞까지 택시를 불러다가 시내로 놀러 나가기 바쁘셨죠. 시골 진흙바닥에 빼꾸드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진짜 집 문 바로 앞까지 택시를 불렀어요. 아빠가 탄 택시가 나가면 소를 몇 마리 실은 트럭이 뒤따라 나갔어요. 아빠는 시내에서 소를 판 돈으로 한두 달 생활하다가 다 탕진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소농장의 일들은 다 엄마 몫이었는데 벌어들인 돈은 아빠가 다 써제꼈죠.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 아빠, 그렇게 팽팽 놀러 다닐 시간에 한글 공부라도 좀 해요. 오죽하면 아버님 유언이 애비 한글이라도 읽게 하라는 거겠어요?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난 당신이 소판 돈으로 여자들이랑 놀아나든 도박을 하든 상관 안 해. 이미 당신에 대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 생활비는 남겨놓고 뺏어가야 할 거 이제 소 몇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참네.
원래 부자는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글자 같은 건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고. 이놈의 옆였네. 지금 한글 한다고 의시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소면말이 없어진다 해도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맞아요. 우리 아빠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식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우리 아빠한테 딱 맞는 말이었죠. 아빠가 한글을 모르고 배울 생각조차 없다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경제적 개념까지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였어요. 불안불안했던 아빠는 기어코 우리 식구까지 모조리 나락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학교에 다녀왔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더군요. 평소에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서로 동물들처럼 엉엉 울부짖었어요. 이 편지 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 초등학교 후배 녀석이 형님 하면서 잘 따르길래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도장도 주고 사인도 해줬는데 혹시 그게 문제된 거야? 글자 아는 당신이 좀 읽어봐봐. 이 미친 인간아. 그렇다고 이 집까지 다 채펴먹으면 어쩌란 말이야. 아, 내 팔자야. 소도 다 팔아먹고 당신이 그 아는 동생인지 미친놈인지한테 인감이고 뭐고 다 넘겨줘서 그놈이 진 빚을 당신이 다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야.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말이야. 우리 유진이랑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살란 말이야. 이 미친 인간아.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소도 없는데 뭘로 돈 벌어먹고 살 거야. 지금까지 돈 뿌리고 다닌 술집 가서 다시 다 뺏어와 이 화상아. 처참하게 다 무너진 우리 집은 소는 애진작이 없어졌고 꽤 컸던 집까지 다 뺏겼어요. 나름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은 곳에 둥지를 틀어야 했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나물 캐다 먹고 노지에 대충 파묻혀 있는 감자, 고구마 캐다가 익혀 먹었어요. 가스레인지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닥불 피우고 그 위에 감자, 고구마 던져놓고 익으면 호호 불어서 먹곤 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캠핑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기만 해도 전 채널 돌려버려요.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이 나서요. 저에게는 그게 낭만이 아니었고 생존이었죠. 그런 식으로 뭐 딸을 버티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는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유진아, 이제 너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겠지? 옆집 할머니한테 2, 3일에 한 번씩 반찬 좀 해달라고 돈 맡겨놨어. 쌀은 저 쌀독에 있으니 밥만 가서 같이 먹도록 해. 왜 나보고 혼자 밥 먹으라 해? 엄마 어디 가려고? 엄마도 우리 유진이 곁에 마냥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마가 나서서 돈을 벌어와야 할 것 같아. 서울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여기 시골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준대. 자, 여기 현금도 좀 갖고 있어. 아빠한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빠가 뺏어갈지도 모르니 엄마 딱 넉 달만 일하고 돌아올게. 엄마가 없으니 편지라도 꼭 쓸게.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그렇게 엄마는 집을 떠나 돈 벌러 서울로 향했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넉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엄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빠는 저만 보면 엄마 욕을 해댔죠. 거봐. 이 미친 옆엔 내가 서울 가서 바람난 게 틀림없어. 뭐 돈을 벌어와? 참네. 딴 남자하고 살림 차려서 거기서 애 낳고 돈 쓰고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유진아, 네 엄마가 우리 부녀를 버린 거다. 네 엄마는 못된 여자라고. 뭐라고요, 아빠?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내 곁으로 꼭 돌아올 거라고요. 이렇게 늘 받아쳤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자신이 없어졌어요.
마음 한켠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현실을 묵묵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빠는 대놓고 다른 여자들을 집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망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에 괜찮은 여자들이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다들 나이 많거나 좀 이상한 아줌마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라며 집에 들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까지 함께 와서 재혼하겠다며 나선 나이 많은 아줌마였죠. 자, 여기 인사해라. 오늘부터 네 엄마 되실 분이야. 돈 좀 있는 분이니까 잘 따르고 납작 엎드려 지내도록 해라. 네 새엄마가 본인 아파트로 우리를 데려간단다. 그래, 네 아빠가 날 공주 대접해줘서 같이 살게 됐다. 어차피 네 엄마는 행방도 모른다며. 자, 이 훤칠하게 잘생긴 오빠는 내 아들 심수찬이라고 한다. 앞으로 오빠 심부름도 잘하고 내 말도 잘 듣길 바란다. 뭐 니까지게 까불어봤자 내 아파트에서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니? 그것도 유머라고 저 빼고 새엄마라는 그 여자와 아들 그리고 울 아빠는 웃어댔어요. 저만 일상이었죠. 아빠는 아직 엄마랑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다른 아줌마랑 동거를 한다니 같이 살기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저는 아빠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고 뭐고 다 싫었어요. 그저 빨리 어른이 되어 독립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새엄마가 저한테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지도 않았고 절 마냥 귀찮아하기만 했거든요. 그들에게 벗어나고픈 저의 바람이 하늘에 전달됐는지 완전히 저 혼자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신에게 그 바람이 약간 잘못 전달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죠. 갑자기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새엄마의 비명소리가 났어요. 전 당장 달려갔어요.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쓰러져? 아까 속이 체한 것 같다더니 심하게 체했나? 여보, 이 양반아. 안 되겠다. 야, 서효진, 얼른 119 불러라. 그 후로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새엄마란 사람은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전 아빠를 살리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요. 인공호흡도 하고 주먹으로 아빠 심장을 내리치고 난리를 쳤지만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새엄마는 아빠의 장례도 안 치러주고 절 바로 내쫓더군요. 제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말이죠. 야, 너나 네 아빠나 이 아파트에 빈몸으로 들어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도록 해라. 벌써 고등학생이 됐으니 뭐 혼자 살 수 있겠지? 빠이빠이다.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꾸나. 아빠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펐지만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건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새엄마의 아들인 수찬 오빠가 절 계속 따라오더군요. 이제 우리 남남인데 왜 날 따라와? 얼른 집에 들어가. 서유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고 있었어? 그동안 가족 아닌 가족으로 묶여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내 진심을 받아줘. 네 말대로 우리 남남인이 사귀어 보자고. 어때? 그 제안이 너무 징그러웠어요. 새엄마나 새엄마의 아들인 수찬 오빠나 소름 끼치게 싫기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뭔 개소리야. 난 당신네 모자한테 질렸어. 당신 엄마 말대로 이제 평생 빠이빠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들어가. 일단 학교 친구네 집에서 조금이라도 빌붙으며 알바로 돈을 모은 뒤 독립할 계획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심수찬 이 인간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헝클어졌어요. 계속 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바람에 어느 순간 두려움까지 느껴 서울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말이죠. 제가 태어난 고향에 안 좋은 기억만 있다 보니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여행은 물론 우연히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어린 시절의 인생을 갉아먹은 고장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사실 서울로 향한 건 엄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전까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서울이란 지역이 우리 마을처럼 좁은 곳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서울역에 올라와서 높은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겁이 덜컥 나더군요. 우리 엄마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엄마, 어딨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대문에 옷가게가 많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무작정 동대문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멀지도 않은 거리를 엄청나게 헤매면서 갔죠. 운 좋게 동대문 옷 도매시장에 시다발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근처 고시원에 드디어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보증금으로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아주 허름한 곳이었지만 밥과 김치가 늘 제공되었어요.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돈 벌어서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하에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 군데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일하며 알바비를 받았죠. 잠을 줄여가며 밤낮으로 일했더니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많이 벌더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허리띠 줄라매며 살았어요. 원룸이나 좀 더 편한 주거지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아끼고 또 아꼈죠. 돈이 있어야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살짝 모이면 그 돈으로 엄마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단지로 제작해 돌렸어요. 좀 더 모이면 현수막을 제작해 걸기도 하고 경찰이나 사회단체 등에 제발 엄마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역부족이었는지 소식이 없었어요. 전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사실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꽤 모을 수 있었고 통장을 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맨날 남의 가게 전전하며 시다발이 역할만 하다가 저만의 옷가게도 냈어요. 그동안에 단골들이 많아서 꽤 잘 되었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날 저녁도 퇴근 후 밥과 김치와 물로 배를 채우려 공용 부엌으로 나가는데 옆방에서 웬 남자 손이 쑥 하나 나오더군요. 그 손에는 라면이 들려 있었죠. 맨날 김치에 밥만 먹지 말고 라면도 한 번씩 끓여 먹어보세요. 옷가게 사장님이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맨날 김치랑 밥만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옷가게 하면서 거의 여자 손님들이었기에 남자랑 말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서울살이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낯도 안 가리고 씩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웬 총각이 대화를 걸어오자 갑자기 귀까지 확 빨개졌죠. 이거 먹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변죽 좋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감사는요 무슨. 대신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도 마침 출출했거든요. 그렇게 고시원 옆방 남자와 처음으로 같이 라면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유진 씨라고요? 이름도 외모처럼 예쁘시네요. 전 김준식이라고 해요. 고시원 살면서 7급 공무원 준비 중인데 계속 떨어지네요. 제 마음 같아선 9급 해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께서 무조건 7급만 원하셔서. 저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 다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몇 번 미끄러지시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7급 합격해야죠 뭐. 집안과 가족 얘기, 7급 공무원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남자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전 그런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연스레 몇 년째 백방으로 찾고 있는 우리 엄마가 떠올랐죠. 하여튼 그 후로 고시원 옆방 남자 김준식과 친해졌어요. 솔직히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게 느껴졌지만 누구도 섣불리 사귀자고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황이 연애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 1년이나 흐르고 전 옷가게 사장으로서 점점 짐도 많아지고 해서 더 이상 고시원에 사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실 애진작에 큰 집을 얻어 살았어야 하는데 그놈의 돈 아끼느라 고시원에서 계속 지냈던 거죠. 밥과 물, 김치만 먹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전 너무 어리석었지만 덕분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진짜 꽤 많은 돈 말이죠. 단순히 도매시장 옷가게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창업했고 그게 더 커져서 오프라인 옷가게까지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돈 안 쓰고 경주마처럼 일만 한 결과였죠.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장만하여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무리 좁은 고시원이었지만 자잘한 짐이 꽤 많더군요. 여행 가방에 이삿짐을 넣고 고시원을 나오는데 옆방 총각 김준식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유진 씨, 지금 여기 나가도 나랑 만나줄 거예요? 그럼요, 준식 씨. 서로 전화번호 아니까 연락하며 지내요. 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아직 합격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백수지만 지금 이 말 안 하면 유진 씨가 어디론가 날아버릴 것만 같아서 꽉 잡아둬야겠어요. 유진 씨 너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랑 사귀어 주세요. 내가 나중에 합격한 후에 정식 프로포즈 할게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제 말대로 해주세요. 네? 평소엔 그냥 진중해 보였던 그가 제가 고시원을 떠나게 되니 엄청 다급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사귀는 게 뭔지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도 김준식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준식 씨 말대로 다 할 테니 얼른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로 7급 공무원 합격하세요. 저도 온라인 오프라인 옷가게 잘 운영하고 있을게요. 저 어디로 안 날아갈 테니 걱정 말아요. 가끔 만나서 데이트도 하죠 뭐. 그렇게 남자랑 처음 사귀어 보게 됐네요. 수험생이니 아주 가끔 만나서 맛집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진짜 꿀맛 같은 데이트였어요. 남친은 7급 공무원이 계속 될 듯 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러기를 몇 년이었죠. 어느덧 30대가 돼버렸고 슬슬 저도 지쳐가더군요. 남친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죠. 자기야,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그냥 나랑 헤어지고 100% 1000% 공부에만 매진해. 1년에 나랑 몇 번 안 만나긴 했지만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여자친구로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유진아, 무슨 말이야. 이제 나 유진이 없으면 못 살아. 애초에 나랑 사귀어주고 결혼까지 해준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꼭 붙을게. 진짜 좀만 기다려줘. 그동안 제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남친에게 생활비, 용돈이며 책값, 인터넷 강의 수강료, 옷, 식료품 등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 일을 남친 부모님께서 해야 했지만 공무원 퇴직하고 이 일 저 일 손대다가 다 말아드셨다는 남친 부모님은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었죠 뭐. 저의 첫 남자였기에 이 남자와 당연히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남친은 구수인지 십수인지 만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꿈에 그리던 7급 공무원이었죠. 맘 같아선 카퍼레이드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것만 같았죠.
유진아,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거 다 할 수 있게 됐어. 직장이며 결혼도 다 말야. 그동안 우리 유진이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것만 해도 얼마야. 정말 너무 고마워. 나 유진이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어. 다 자기 덕분이야. 사랑해. 전 너무 복받쳐서 남친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친이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친 말대로 합격과 동시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조금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돈도 좀 모으고 해야 했죠. 전 그래도 한시름 놓고 온라인 오프라인 옷가게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무기인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니 매출이 무섭게 상승하더군요. 제가 옷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려는 노력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날도 오프라인 옷가게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한켠에서 우리 직원 중 하나가 손님에게 뭐라고 하고 있더군요. 아유, 손님, 여기다 숭늉을 잔뜩 쏟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하얀 블라우스인데 이거 세탁하면 새 옷으로 팔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구매해 주셔야겠어요. 아님 변상이라도 하시던가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워낙 목이 마르시다고 해서 숭늉을 꺼내다가 그만 블라우스에 엎지르고 말았네요. 제가 살게요. 한 50대쯤 돼 보이는 손님과 옆에서 부축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사장인 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안 못 보는 그 손님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뭐지? 누구지? 혹시 우리 엄마인가? 엄마 얼굴이랑 비슷한데? 눈이 안 보여 앞을 더듬더듬하고만 있던 그 여인은 정말 내 엄마가 맞았어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던 우리 엄마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전 그 여인의 손을 잡고는 울부짖었죠. 엄마, 우리 엄마 맞지? 나 유진이야, 엄마. 엄마도 날 더듬더듬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유진이? 진짜 우리 유진이 맞니? 목소리 들이는 맞는 것 같아. 유진아, 내 딸아. 엄마가 앞이 안 보여서 널 볼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이런 꼴로 나타나서 미안해. 우린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 차리고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엄마한테 밥 한 끼라도 얼른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건강한 모습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마냥 빼빼 마른 몸에 볼살이 쏙 빠져서 움푹 들어가 있었죠. 무엇보다 멀쩡했던 엄마가 왜 눈이 멀게 됐는지 비통했어요. 좀 진정을 한 엄마는 제게 모든 걸 다 말해주었어요. 얼른 서울에서 돈 벌어다가 우리 유진이한테 가려고 했어. 그런데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서울살이는 엄마한테 참 가혹했지. 몇 달만 일하면 돈 준다던 사장은 잠적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아주 크게 다치고 말았지. 목숨을 건진 게 용할 정도였어. 눈을 멀게 된 것도 그 사고로 인해서였고 심지어 머리까지 다쳐서 몇 년간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지. 그러다 언젠가부터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해서 복지관 도움을 받아 우리 유진이랑 살던 집에 가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더라고. 동네 사람에게 수소문 해봤더니 네 아빠는 죽고 너도 서울로 떠났다더구나. 나도 참 바보 같은 게 경찰에 부탁해서라도 널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 꼴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어. 너에게 짐만 될까봐. 너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모든 잘못은 엄마가 했어.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그동안 사느라 힘들었지? 다 내 탓이야, 내 탓. 엄마, 무슨 말이야. 나 옷장사에서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으니 이제 같이 살아요, 엄마. 이렇게 내 곁에 와준 것만으로도 난 진짜 행복해. 이제 평생 엄마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맘 푹 놓고 여유롭게 살아요, 엄마. 돈 좀 써가면서. 꿈에 그리던 엄마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자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엄마가 그동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 벌던 게 있었는데 관두시게 했어요. 용돈은 제가 드리면 되니까요. 비록 안 못 보는 엄마였지만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며 좋은 공기라도 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백화점도 자주 갔어요. 제가 옷 장사를 해서 옷이 넘쳐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나 스카프도 사드렸어요. 옛날 예뻤던 우리 엄마 미모를 되찾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저쪽 편에서 손님과 매장 주인 간에 큰 소리가 나더군요. 아니 고객님,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계속 환불해 가시면 어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기 매장들 돌아가시면서 몇 차례씩 환불하는 거 저희 모를 줄 아세요? 지금 여기 백화점에 소문 다 돌았다고요. 사가셔서 입어보시고 환불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고객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요. 아니 뭐야? 감히 날 블랙리스트에 올려? 내가 이 백화점에 밥 먹듯이 방문하는데 최고의 고객을 감히? 백화점 사장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아, 말이 안 통하네. 그냥 환불해 드릴 테니 다음부터 저희 매장에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진상 고객으로 보이는 그 아줌마는 씩씩거리며 다른 매장으로 가서 또 물건을 구입하더군요. 아마 며칠 후에 또 환불을 하겠죠. 제가 옷장사를 하다 보니 저런 진상 손님을 몇 번 겪어봤죠. 얼굴을 보아하니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그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성격도 참 지랄맞더군요. 아, 뭐야, 맹인이야? 왜 사람 앞길을 막고 그래? 지나가려면 빨리 지나가든가. 전 천천히 지나가던 엄마에게 뭐라 하는 그 여자에게 열이 뻗쳤죠. 아니 아줌마, 다 밀쳐내면 미친 듯이 빨리 가려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보통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앞 좀 잘 보고 가세요. 뭐 잘못이라도 했나? 참네. 뭐야 이 미친년이? 백화점이고 뭐고 나랑 한판 붙어볼래? 젊은 년이 어디 감히 어른한테 지랄이야. 진짜 그 아줌마랑 한판 붙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서 극구 말리셨어요. 그렇게 서로 씩씩대며 갈 길 갔죠 뭐. 전 1분만 눈 감고 걸어도 이 세상이 공포스러운데 엄마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으니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상이 갔어요. 더더욱 우리 엄마에게 잘해드려야겠다 싶었죠. 7급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있던 남친도 저희 엄마와의 재회를 참 기뻐해줬어요. 유진아, 장모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예비사위인 나도 예뻐해주시니 말야. 이제 우리 슬슬 결혼 추진하자. 직장생활도 안정됐고 많이는 아니지만 돈도 조금 모았으니 말야. 다행히 엄마는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당연히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관문은 남친 쪽 부모님을 만나 허락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큰 혼수가 미리 생겨버렸어요. 남친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거였죠. 남친과 결혼하면 아이를 2명 이상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저와 남친, 엄마는 이 소식에 행복해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남친 부모님도 손주 소식에 미리 기뻐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더군요. 아기 소식에 급하게 꾸려진 상견례 자리에서 벼랑간 불같은 꾸짖음을 받고 말았어요. 예비 시부모들로부터 말이죠. 어? 너 그때 백화점에서 나랑 한판 붙으려던 그 젊은 애 아냐? 눈먼 엄마랑. 맞네. 그때도 싸가지 없다니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이나 해오고
여전히 싹수가 노랗구나. 그건 그렇고, 야,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이랑 교제한다고 해서 너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통해서 못 들었냐? 우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 책상에서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일하고 연금 받으며 사는 집안이야. 그런데 뭐? 너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게다가 엄마는 눈먼 여자? 아우, 야, 나 뒤로 자빠지게 생겼다. 애 떼라, 애 떼!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어머님, 애를 떼라뇨.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준식씨 7급 공무원 9수인지 10수인지 할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는지 모르세요? 그 돈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그렇게 연금 받고 떵떵거리며 사셨으면 아들 수험 생활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연금이며 뭐며 공무원 퇴직하면서 일시불로 받고 사업으로 다 말아 드셨다고 그러던데 제가 모를 줄 아셨나요? 뭐야 인연이? 안 못 보는 애미 가진 주제에 말이 많어. 참네. 그래 좋다. 가방끈 짧지만 돈이라도 좀 버니까 결혼 허락하마. 대신 결혼하면 니네 엄마랑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고 친정에 용돈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딸은 결혼하면 남인 거야. 제가 또 뭐라 반박하려고 나서려던 걸 친정엄마가 말리셨어요. 네, 내 사돈어른. 전 제가 돈 벌어서 알아서 살면 됩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친정엄마라서 여러 사람에게 참 죄송하네요. 딸 돈으로 살아갈 생각 안 합니다. 그 점은 걱정 마시고 아이들 결혼 얼른 시키십시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어요. 눈 안 보인다는 이유로 딸내미가 대학 가도 안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가 납작 엎드리는 게 무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임신했으니 얼른 결혼해서 남친의 아내로서 살고 싶었어요.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픈 욕심이 있었거든요. 악덕 시부모와 시댁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었죠. 맘 같아선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엄마는 극구 따로 살겠다고 사양하셨어요. 엄마를 집 근처 24평 아파트로 모시고 가까이서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부터는 시부모의 악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시모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을 주나 안 주나를 감시하는 감시조 같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 돈을 뺏어가려고 안달이었죠. 야, 시부모 생활비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라. 자, 여기 계좌 보낸다. 한 달에 최소 200씩은 보내. 200이요? 어머님 아버님 다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을 나이신데 제가 왜 그 돈을 다 대드려야 하나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아기 낳으면 일도 그전처럼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고 돈도 아껴야 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주게 하시면서 200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뭐야? 7급 공무원의 능력 있는 내 아들 뺏어갔으면 우리 아들 키워준 값은 내놔야지. 200이 아니고 300을 받아도 부족하구만. 그리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냐? 식당이라도 나가란 말이냐? 평생 나 험한 일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 헛소리 말고 돈 붙여. 공무원 은퇴하고 사업 시원하게 다 말아먹고는 등산이나 다니던 시부도 제게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며느리야, 돈 벌고 싶지? 내가 네 돈 불려줄 테니 투자 좀 하려무나. 내가 등산하면서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아놨다. 아버님, 전 그냥 제일 안전한 부동산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안전한 투자처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넌 한 번도 예스 하는 걸 못 봤다. 시애미 시애비를 우습게 보는 거냐? 에휴, 가방끈 짧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더니만 집안 꼴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참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시댁에 돈 안 들이려 노력했지만 남편을 통해서 월급을 거의 다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안 못 버는 우리 엄마는 복지관에서 어떻게든 알바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시는데 시부모란 작자들은 부모인지 기생충인지 모를 노릇이었죠. 우리 딸 지아가 태어나고 팽팽 놀고 있던 시모가 아이를 좀 봐줬으면 했지만 역시나 노라고 하더군요. 아우 야, 주변에 보니까 손주 보면 늙더라. 이 나이에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안 그래도 피부 관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시엠이 늙어 죽이려고 작정했냐? 난 애 못 본다. 네가 알아서 해. 전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일단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친정엄마를 함께 계시게 했어요. 덕분에 우리 딸 지아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시부모와의 관계는 악화됐어요. 그들은 절 ATM기로만 보고 맨날 돈만 뺏으려 했고 톡하면 안 못 보는 친정엄마와 중졸인 제 학력을 갖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방패막이라도 되어주면 좋으련만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돈 퍼주기 바쁘더군요. 돈 더 잘 벌던 제가 생활비를 거의 100% 부담하고 있었기에 옳다코나 하고 남편의 월급은 다 시댁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진절머리 났죠.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의 아빠이니 꾹 참고 우리 딸과 친정 엄마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친정 엄마한테 명절 용돈 30만 원 드리고 시댁에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최대한 웃으며 응대하려 했는데 시부모는 여전히 절 빡치게 하더군요. 야, 명절이라고 친정에 30만 원이나 줬다고? 뭐 안 못 버는 거지한테 적선이라도 하는 거냐? 너 그럼 우리한텐 뒤에 0 하나 더 붙여서 300만 원 내놔라. 우리 아들이 너보다 10배는 훌륭하니까 말이야. 참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안 못 버는 거지라뇨.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린가요? 본인 아들이 저보다 10배는 훌륭하다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그 돈 제가 남편보다 몇 배는 더 벌어요. 그럼 며느리인 제가 맨날 푸대접 받고 살아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아드님과 평생 잘 살아보세요. 우리 딸 지아는 제가 키우며 살게요. 여보, 당신이랑 이혼도장 찍을 거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이혼 선언해버리고 딸과 함께 시댁을 나와버렸죠. 택시 타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왔어요. 진짜 이혼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뒤쫓아왔더군요. 제 엄마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해줘. 그동안 장모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거랑 당신한테 한 거랑 내가 중간 딸이 역할 잘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 아니, 잘하는 것만으로 안 돼. 나 더 이상 당신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당신이 결정해. 나야 당신 부모님이야? 평생 누구랑 같이 살 거냐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막기 위해 저와 우리 딸을 선택했어요. 또 모르죠. 뒤에선 연락을 하고 있었는지도요. 전 시부모와 연락을 끊은 동안 지금까지 모은 돈과 대출까지 좀 껴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구입했어요. 맨 위층과 그 아래층에 살림집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과 엄마가 나란히 아래 위로 살 수 있게 했어요. 사실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시부모가 계속 돈 달라고 찾아온 것도 있었어요. 연락을 끊었다고는 했지만 그들로부터 전화든 집에 찾아오든 간에 지속적으로 돈 달라는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다 지겨웠어요. 진짜 시부모와 연결고리인 남편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다 참고 제 명의의 건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런데 애증의 인물인 남편에게 아주 큰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만 거였죠.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니 불쌍하더군요.
저와 딸내미 친정엄마까지 나서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24시간 간병인도 써가면서 말이죠.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모두의 정성이 허망하게도 남편은 자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제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남편이 죽어버리니 제 마음도 무너지더군요. 그동안 시부모 때문이라도 얄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쓰러지고 정신없이 간병하는 동안 그에게 측은지심만 들었어요. 조만간 시부모에게 다시 연락해서 병상에 누운 남편을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떠나버린 것에 미안했어요. 마치 제가 남편과 시부모와의 천륜을 끄는 것처럼 여겨졌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몇 번을 띵동하고 배를 울려도 시부모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앞에는 시부모 이름으로 된 여러 우편물들만 수북히 쌓여 있었죠. 어디 여행이라도 가셨나 싶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시모가 초점 없는 눈을 하고는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전 깜짝 놀랐죠. 어머, 어머님,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아, 이 꼴은 다 뭐예요? 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죽었어. 죽었어. 시모는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죽었어를 연발했어요. 어머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저도 지아 아빠 간호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조만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허무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제 아빠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그런데 시모가 좀 이상했어요. 집안은 개판이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혹시 치매가 온 거예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요? 혼자 계신 거예요? 아, 냄새. 제가 집 좀 치워드릴게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부가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모를 붙잡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저 구박하고 쌍욕이라도 좀 해보세요. 세월도 무상하지. 대체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에 오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시댁에 엉망진창이 된 집을 다 수습했어요. 그리고는 시설 좋은 치매 전문 요양원에 시모를 모셨어요. 그 비용을 전부 다 대드리고 심지어 자주 찾아뵙기까지 했어요.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욕하던 시모였지만 그 여자의 말년이 불쌍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도 오래 사시지 못하더군요. 시부와 아들까지 돌아가신 충격이 커서였는지 어쨌든 심장마비로 1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증상이 오더군요. 그 이후로 정신과 치료도 열심히 받으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하던 일도 성실하게 하면서 말이죠. 그냥 남편과의 인연이 아니었던가 봐요. 잘 살 인연은 따로 있나 봅니다. 애초에 궁합이라도 보고 사귈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친정엄마는 더 늦기 전에 다른 남자도 만나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혼자 돈도 잘 벌고 있고 예쁜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재혼해야 하나 싶네요. 악덕 시부모를 한번 겪어봤더니 세상의 모든 시부모들은 다 그럴 것 같아 두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저 핏줄 섞인 가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꼭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인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 다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